우리 이제 앞에 본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 봤는데 합체의 원칙. 자,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란 게 뭡니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이것인데요. 설사 창작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아이디어와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이 합체의 원칙이에요. 네. 여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아이디어와 표현이 완전히 합체되어 있을 때 그 표현을 표현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덩달아서 아이디어까지 보호돼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쪽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융합, 그 다음에 사실상의 표준, 필수 장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판례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판례. 그래서 요 이제 합체의 원칙까지 배우면은 실제 우리 표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거는 실질적 유사성, 내일 보실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 재판에 나오는 쟁점은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작권 침해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포맷이 표절 소송이거든요. 표절 소송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지금까지 나온 것과 지금 보는 합체의 원칙, 이거 갖고 다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융합이란 건 그럼 뭐냐? 융합이란 것은 어떤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거나 아니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아이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의 포맷, 아이디어죠. 게임 방식이니까. 그러면 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누가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위는 보재기를 이기고 보재기는 주먹을 이기고 주먹은 가위를 이긴다. 똑같은 거 내면 비교해서 다시 한다. 이렇게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이용자들이 가장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된 것을 저작물이고 표현이라고 해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이제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을 독점하게 돼요. 아이디어를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표절의 위험 없이, 표절의 책임을 질 필요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현을 보호하면서 그 표현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덩달아 보호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여기 모리시라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리시하고 프록터 앤 갬블, 이 프록터 앤 갬블 P&G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백화점 같은 데서 경품 게임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비슷한 게 미국의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서 이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 경품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에 들어온 고객들에게 이 설명문을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당첨자를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임을 이제 이 프록터 앤 갬블에서 똑같이 이런 게임을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명문을 역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동일하다 보니까 설명문도 동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원고가 이 피고를 상대로 해서 그 설명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이 이 게임 자체는 이것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이용자들이 가장 이 게임을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설명문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덩달아서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이 게임 자체가 보호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그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매뉴얼 보면은 자동차가 비슷하면은 매뉴얼도 다 비슷해요. 어, 그럴 때 뭐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매뉴얼을 뭐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에서 모방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비슷하면은 그 이 매뉴얼의 그 설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처음에 기본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편의 장치, 그다음에 시동 뭐 그다음에 운행 방법 이런 것이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은 이 비행기 매뉴얼 가지고 비행기가 같으면요. 같은 뭐 보잉 747이다. 그러면 A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과 B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개 이제 그 매뉴얼 같은 거는 그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이제 기본적인 그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약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느 한쪽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를 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비행기인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설사 그 매뉴얼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융합이죠. 융합의 경우. 자, 두 번째로는 사실상의 표준인데요.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그랬더니 그게 표준이 돼버렸어요. 표준이 돼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네. 그러니까 아까 융합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상의 표준은 원래는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채택이 돼서 그것이 표준화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것이 영문 키보드입니다. 영문 키보드는 알파벳 배열이 키보드 왼쪽 위에서부터 Q, W, E, R, T, Y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퀄티 방식이라고 부르죠. 어, 원래는 이 알파벳 키보드 판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었대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누군가가 이 퀄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표준이 됐어요, 이제는. 사실상 누가 국가에서 정한 표준이 아니라 사실상 표준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키보드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는 팔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진 거죠. 네. 그럴 때는 이 퀄티 방식은 표준이 되어서 이제는 이 방식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표준이죠. 우리 한글 자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자판도 지금 한글 자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죠. 우리 뭐 쌍시옷 같은 거 왜 여기다 이렇게 이거 많이 쓰는 받침인데요. 꼭 새끼 손가락을 눌러야 이제 지금 새끼 손가락이나 쉬프트 이걸 눌러야 되고 옛날 그 우리 3벌씩 타자기 때는 이 새끼 손가락으로 쉬프트 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힘이 꽤 들어가거든요. 3벌씩 타자기 쳐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그 처음 판사가 됐던 게 이제 87년도에 판사가 됐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 우리 다 판결문을 연필로 썼습니다. 연필 또는 이제 보통 연필로 썼죠. 연필을 쓰면 이제 부장님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고쳐줍니다. 참 많이 고치면은 정말 피바다가 되죠. 아주 새빨갛게 이제 고쳐요. 그러면 참 창피해가지고 다시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타이피스트한테 내려보내고 했는데, 근데 저는 좀 일찍이 그 이 타자기를 좀 그 접하게 돼서 그걸 이제 치게 됐고 그걸로 판결문을 쓰곤 했는데 이 쌍시오 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또 아주 세게 눌러야 되고 그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방법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표준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는 뭐 이런 키보드는 당연한 표준이 됐지만은 최근에 그 속기사들이 쓰는 이 키보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 사건이 됐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것도 표준화, 그 속기사들이 쓰는 키보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표준화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 그 뭡니까 이 핸드폰에 보면 이제 퀄티 방식이 있고 천지인 방식이 있고요. 그 천지인 방식은 이게 특허 발명입니다. 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알고리즘이 그 특허 발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직무 발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죠. 그걸 이제 발명했던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특허법에서는요, 직원이 발명을 한 것으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작권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무리 좋은 창작을 해서 그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회사께 되거든요. 종업원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특허에서는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허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에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엔 특허법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작권법에 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이 저작권법이 위헌이다.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소송이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종업원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 보상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정말 그대로 법이 만들어질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종업원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표준은요,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일어나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라는 게 뭔가요? 그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 의해서 이용되는 기계 장치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게 뭔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부분,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또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메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 뭐 스틱, 방향 지시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조작부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아주 그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로터스 판결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계산 프로그램으로 엑셀을 거의 뭐 대부분 쓰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 90년 초반에는 미국의 로터스라는 판결이 아주 압도적으로 시장을 정말 석권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이 로터스 전에 저희는 이제 뭐 보석글, 뭐 심포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썼었거든요.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다 이제 로터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아주 압도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이 높았던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 로터스 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볼랜드라는 회사에서 쿼트로 프로라는 아주 개선된 그 계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전혀 이 로터스하고 다른데 어떤 부분이 같냐 하면은 이 스크린에 보여주는 메뉴 구조가 같은 거예요. 우리 명령어를 입력하고 하는 스크린에 뭐 불러오기 그러면 Alt O 또는 뭐 카피하면 Alt C 이런 식으로 Ctrl C 뭐 Ctrl V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 구조가 똑같았어요. 쿼트로 프로 입장에서는 이걸 똑같이 하면은 분명히 로터스가 문제를 삼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쿼트로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러나 쿼트로 입장에서는 이거를 로터스하고 똑같이 안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쿼트로를 쓰기 위해서는 메뉴 구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쿼트로를 못 쓰게 되는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에이 그냥 로터스 쓰지 뭐 귀찮게 언제 저걸 또 배워 이렇게 이제 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로터스하고 똑같이 메뉴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두 개의 초기 화면은 틀려요. 초기 메뉴 구조는 틀린데 로터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그 쿼트로를 구입을 해서 간단한 매크로를 조작을 하면은 요 초기 화면이 로터스하고 똑같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로터스가 그 메트로 조작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보여지는 그 화면이 로터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1심에서는 로터스가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카피한다 그러면은
Alt C가 똑같은데 똑같이 Alt C로 돼 있는데 그럼 C라는 것은 카피의 대문자를 이제 쓴 거 아니겠어요? 앞 글자를. 근데 꼭 복사하다는 것이 카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리프로듀스 그러면 R을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uplicate 그러면 D를 써도 되는 것이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ditto라는 것, D-I-T-T-O. ditto라는 단어 아세요? 이하 동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뭐 이하 동문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명작. 저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데미 무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왔던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데미 무어가 디토라는 말을 해요. 남자가 사랑한다는 참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다가 죽어서 유령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하동문 그 디토를 이하동문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직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래요. 그걸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똑같이 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융합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로터스하고 똑같이 했느냐? 그건 저작권 침해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이제 볼랜드는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근데 다르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컨트롤을 쓰기 위해서는 또 명령어를 새로 배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귀찮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소비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 계산 프로그램의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후발주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회적인 후생을 떨어뜨리게 된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독점 현상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애초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이지만 일단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것은 사실상 표준의 지위에 들어갔다. 이 로터스의 메뉴 구조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가 부정된다는 것이 이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상고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94년도부터 이제 95년 그때 이제 그 법관으로 근무를 할 때 이 미국 로스쿨에 이제 그 연수 법관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참 그 저작권 시간에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랬었어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제가 이제 귀국해서 돌아오니까 이제 이 판결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이게 금액도 엄청 났었어요. 뭐 그 당시에 돈으로 한 200억 정도, 200억 원, 네, 그 정도고 아주 중요한 그 로펌들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그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상고가 돼가지고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가 9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이 사건을 회피를 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8명이 심리에 참여해서 4대 4로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원심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돼야 된다 합니다. 과반수가 못 된 거죠. 가부동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서 이 스크린 메뉴 구조는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스크린 메뉴 구조에 대해서 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도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스크린 메뉴 구조,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표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에 핸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 스틱이 있잖아요. 어,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왼손잡이 교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대학 교수인데 완전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칠판 글씨도 다 왼손으로 써요. 아주 이상하게 이제 뭐 끼우려 갖고 이렇게 쓰는데 그 친구 얘기가 사실은 이 오른쪽에 이 스틱이 있는 거는 왼손잡이용이래요.
그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왼쪽에 스틱이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오른손으로 조작을 하고 왼손으로 이제 스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게 이제 표준이 되니까 아, 말하자면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이 운전석 위치가 바뀌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왼쪽에 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반대로 돼 있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게 한번 표준이 돼 버리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사실상의 표준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필수 장면. 요걸 이제 프랑스 말로 센사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보니까 주로 그 소설이나 지금까지 본 그 융합이라든가 사실상의 표준은 보통 그 실용적 저작물, 우리가 흔히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뭐 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이제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필수 장면은 그 기능적 저작물에 대응되는 개념을 우리가 문예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그 저작물을 말하는 것이고 문예적 저작물은 어떤 감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저작물인데 주로 그 감상을 위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희곡, 영화, 드라마 이런 이제 문예적 작품이나 또는 이제 이걸 가상적 작품, 픽셔널 워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필수 장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소설에는 이런 장면이 통상적으로 등장해. 네. 그런 것들은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부모가 어떤 뭐 측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구사일생으로 그 이제 어린아이가 살아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아주 큰 무공이 높은 스승을 만나서 무예를 닦고 나중에 복수를 하고 뭐 이런 것은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은 우리 통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설사 그것이 표현이라고 해도 그런 종류의 문예적 작품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필수적인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 작품을 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를 보면은 이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제가 보면은 재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송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회사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M&A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과서마다 나와요. 파라마운트 1사건, 파라마운트 2사건. 근데 파라마운트 1사건, 2사건에서 파라마운트가 두 번 다 졌어요. 그래서 그 참 이제 불명예를 끼치고 있는데 1사건에서 져가지고 그 사건의 결론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 사건에서 또 졌어요. 에,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저작권 소송인데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만든 그 인디애나 존스 잘 아시죠? 인디애나 존스 중에 그 시리즈 중에서 하나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에서 아주 여러 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뱀이 우울거리는 동굴 안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고 그 뱀을 쫓기 위하여 주인공이 횃불을 휘두르는 장면, 정글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새떼가 날아오르자 깜짝 놀라는 장면, 또 여행에 지친 사람들이 술집에서 안식을 취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모험 영화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전형적인 장면 묘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는 페링 사건, 유니버설 시티, 이것도 이제 유명한 영화사죠. 이것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힌덴부르크의 참상. 힌덴부르크의 참상이 뭐냐면은 그 힌덴부르크가 원래 독일의 이제 그 수상 이름인데요. 이 수상의 이름을 딴 비행선을 아주 큰 비행선 이렇게 왜 열기구가 이렇게 뜨는 그 비행기가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독일에서 아주 그 대형 그런 비행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폭발을 했다 그럽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이제 그런 아주 참상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테마를 이제 영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 독일식 어떤 맥주홀, 그 다음에 하이 히틀러 이런 구령,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부려진 독일 군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을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테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
뭐 영화를 만든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이제 일종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는 그런 이제 경우로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요, 에마 부인, 에마 부인은 이제 그 원래 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그 좀 성인 영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굉장히 뭐 유행을 해가지고 이게 에마 부인 5호라고 보는 것처럼 5편까지 나왔어요. 이게 영화가. 근데 원래는 이제 소설이 원작입니다. 소설이. 근데 이제 아마 1편, 2편 뭐 이런 것들은 그 이 소설가의 허락을 받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5편을 만들면서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캐릭터들이 동일한 거죠. 이 소설의 그 원작에 나왔던 뭐 그 남자 주인공 이름 뭐 똑같은 주인공이 나오고 여자도 똑같고 에마 부인이라는 이제 애칭의 그 여자도 똑같고요. 뭐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중년 여인을 소재로 한 이른바 성인용 소설 또는 성인용 영화가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말을 상징으로 도입하는 등의 패턴을 취하고 있으면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영화와 소설이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것은 그와 같은 종류의 성인용 소설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필수 장면의 원칙을 적용한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요 본범의 사건,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비인비라는 게임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어요? 어이구, 네. 본범맨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본범맨하고 비인비 두 개의 게임을 다 해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 대답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버전만 다른 게임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본범맨은 일본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에서 그 제가 지금 회사 이름을 까먹었네요. 원래는 이게 그 닌텐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이제 저작권이 다른 데로 양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회사가 이 본범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데 비인비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건 우리나라 넥슨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본범에서 이 비인비가 자기 게임을 표절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넥슨이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분쟁으로 가는 게 시끄럽다, 귀찮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2년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B&B에서 넥슨에서 이제 일본 회사한테 2년 동안 라이센스를 주고 이게 B&B 게임을 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이 일본 회사가 이제 계약을 뭐 갱신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넥슨에서는 아니 우리가 2년 전에 계약을 한 거는 우리가 너희 그 게임을 표절해서 그 책임을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경영적인 판단에서 시끄럽게 이걸 갖고 뭐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지 이게 우리가 표절을 인정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이센스 이 계약에 보면은 이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일본 동경 소재 상사 중재원이 중재 판정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그 관할 합의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런 조항을 두죠. 보통 외국 회사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면은 뭐 제3국 보통 제3국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보통 보면은 그 홍콩에 있는 상사 중재원이라든가 또는 요새는 싱가포르를 많이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일본 회사인데 또 일본 동경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동경 그 상사 중재원에다가 이 분쟁 제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넥슨에서 이 본범의 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개의 소송이 양쪽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 아주 이제 이것도 큰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랬는데 결국 이 사건도 이제 보면은 이 본보맨에서 그 이제 이 본보맨 게임과 그 다음에 B&B 게임이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32개의 항목을 리스트로 적어냈습니다. 32개 항목이 비슷하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그 32개의 항목이 다 죽은 거죠. 전부 그 32개 항목에서 전부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라도 인정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제 부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 32개가 다 죽은 거죠. 어떻게 죽었느냐? 32개가 다 창작성이 없다.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된다. 표현이지만 아이디어 표현이 합체됐다. 융합됐다. 사실상의 표준이다. 필수 장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32개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 게임의 맵이라고 하죠. 배경이 되는 이제 배경, 그걸 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두 개의 게임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이 이제 설원 맵이라고 해서 그 눈 덮인 그 벌판에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보면은 그 뭐 눈 쌓인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요. 그다음에 눈사람도 서 있고, 그다음에 이글루 얼음집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이글루 같은 걸 통과해서 이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뭐 그런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가 이제 광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광산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두 개의 맵이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 광산이니까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동굴도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캐릭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있었던 팩맨이라든가 이런 게임에 있었던 것이다. 또 그리고 이제 폭탄을 이렇게 탁 설치를 하면은 그 폭탄이 금방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있다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경과될 때 터지는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심지를 이렇게 해서 심지가 탁 타들어가서 쾅 터지는 시한폭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탄이 불룩불룩불룩 하다가 팡 터지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경과를 가지고서 이 폭탄이 터지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이 그 융합되거나 또 합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원의 눈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 장면에 해당된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뭐 그 폭탄이 폭발을 했을 때 옆으로 숨을 수 있게 그 폭탄의 폭발 범위가 그 한 블럭씩만 미치고 그 넘어가면은 살고, 또 이 폭탄의 폭발은 그 길을 통해서만 그 화염이 발사되기 때문에 옆에 숨어 있으면 이제 안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그 표준이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그 캐릭터 뭐 이렇게 잡아먹고 하는 그런 캐릭터 게임에 있어서의 일종의 표준적인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2개 항목이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작성이 없다. 그다음에 아이디어에 해당된다. 설사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융합되었거나 사실상의 표준이거나 필수 장면이거나 이 다섯 가지 점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던 그런 아주 이제 판결문도 상당히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됐던 사건이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죠. 네.